참기름 냄새 나는 여자랑 어떻게 살아? 여자로서 매력이라곤 하나도 없는 너랑 평생을 산다는 게 지옥이야! 30년째 새벽부터 밤까지 방앗간에서 일한 저에게 불륜 현장을 들킨 남편이 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여기서 좀 쉬어. 운 좋으면 누군가 지나가겠지. 뇌출혈로 쓰러진 저를 농길 한복판,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버리고 간 남편. 이날 남편은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때로는 죽음보다 더한 복수가 있다는 걸, 때로는 용서보다 잔인한 자비가 있다는 걸,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선물. 제가 남편에게 그런 선물을 줬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 답을 알게 되실 겁니다.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두세요. 우리네 사연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새벽 4시 반.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거리에 제 방앗간 불빛만 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5살 김명희입니다. 30년째 이 자리에서 참기름을 짜고 있습니다. 무거운 셔터를 올립니다. 평소보다 힘이 더 듭니다. 오늘따라 왜 이리 무겁지? 참깨 포대를 끌어당기는데 갑자기 손이 미끄러집니다. 쿵! 포대가 바닥에 떨어지고 참깨가 와르르 쏟아집니다.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옵니다. 무릎을 꿇고 참깨를 주워 담습니다. 하나, 둘. 새까만 참깨 알갱이들이 제 손가락 사이로 자꾸 빠져나갑니다. 마치 뭔가 제게서 빠져나가려는 것처럼. 에이, 괜한 생각. 저는 고개를 젓고 일어섭니다. 맷돌에 참깨를 붓고 스위치를 켭니다. 드르르르.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텅 빈 가게를 채웁니다. 노란 기름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집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광경인데 오늘은 그 기름방울이 눈물처럼 보입니다. 제 손등을 봅니다. 거칠고 딱딱합니다. 기름 냄새가 뼛속까지 배어 있습니다. 이게 제 삶의 냄새입니다. 오늘도 또 하루 혼잣말이 새어나옵니다. 3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남편 이도우는 평생을 일은 안 하고 입만 산 반백수 인생입니다. 딸 소라는 제가 친정 어머니에게 보낸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 걸린 시계를 봅니다. 5시 정각. 곧 단골들이 오실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아무도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런 이상한 확신이 듭니다. 창밖을 내다봅니다. 먼동이 트려는지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옵니다. 그런데 붉은 빛이 아니라 잿빛입니다. 마치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저는 다시 맷돌로 돌아갑니다. 쏟아졌던 참깨 자리에 아직도 몇 알이 남아 있습니다. 검은 점처럼 보입니다. 불안이 제 가슴을 조여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때 가게 전화벨이 울립니다. 따르릉. 새벽 5시에 누가 전화를. 수화기를 듭니다. 여보세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저 숨소리만 들립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툭. 전화가 끊깁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손이 희미하게 떨립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가 저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참기름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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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시간을 세는 소리처럼, 제 남은 평범한 시간을 세는 소리처럼, 오늘이 제 30년 방앗간 인생의 마지막 평범한 날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아침 8시, 단골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명희야, 참기름 한 병 줘. 네, 할머니. 여기 있습니다. 제 손은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병에 기름 담고 라벨 붙이고 계산하고 30년째 똑같은 동작입니다. 남편은 요즘 뭐하고 지내? 할머니가 묻습니다. 뭐? 항상 똑같죠. 놀고 먹고 술 마시고. 이도훈, 제 남편이라는 사람. 일은 안 하면서 입만 살았습니다. 큰 사업 구상 중이야. 곧 대박 날 거야. 30년째 같은 소리만 반복합니다. 실제로 하는 건 없으면서요. 가게 문이 열리고 최가은이 들어옵니다. 옆집에 사는 여자입니다. 언니,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네요? 아, 가은 씨. 가은은 자주 들락거립니다. 참기름도 사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남편이 있다는데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오상철이라던가 사업한다고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언니, 혹시 도훈 오빠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까 가게 앞에서 봤는데. 글쎄요. 아침에 나갔는데. 가은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입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아, 괜한 생각이겠죠. 가은이 나간 뒤 저는 계산대 서랍을 엽니다. 낡은 수첩 사이에 끼워둔 사진 한 장. 딸 소라의 중학교 졸업사진입니다. 그날이 떠오릅니다. 소라가 중학교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 도훈이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죠. 뭐야, 또 참기름 냄새나는 집이야. 여보, 조용히 좀. 조용히? 내가 왜? 유리컵이 날아왔습니다. 와장창 깨진 파편이 소라 발등을 스쳤습니다. 피가 나는 딸의 발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라 가방에 옷을 챙겼습니다. 엄마, 왜 짐을 싸? 잠깐만. 잠깐만 외할머니 집에 있어. 엄마는? 엄마는 곧 데리러 갈게. 잠깐만. 그 잠깐이 2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한두 달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도훈을 설득하고 아니면 이혼하고 딸을 데려오려 했죠. 하지만 도훈은 절대 이혼 안 한다고 버텼습니다. 너가 나가면 되지. 딸은 두고 가. 저는 비겁했습니다. 딸을 지키려다 딸을 잃었습니다. 소라가 대학생이 되던 해 소라의 외할머니, 저의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소라를 만났지만 딸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지 마요. 버린 주제에. 소라야. 이제 와서 무슨. 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번호는 알지만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갑 속에 적어뒀습니다. 지갑 속 메모에는 이소라, 딸의 이름과 딸의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언젠가는 용서받을 날이 오겠죠. 아줌마, 들게 한대요. 손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립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들깨를 대로 퍼담으며 문득 생각합니다. 작년 건강검진 때 의사가 한 말이 떠오릅니다. 뇌혈관에 동맥류가 있습니다. 꽈리처럼 부풀어 있어요. 수술해야 하나요? 일단 지켜보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 웃기는 소리입니다. 제 인생 자체가 스트레스인데요. 그때 집에 와서 도훈한테 얘기했었죠. 병원에서 뇌에 꽈리 같은 게 있대. 뭐, 머리에? 위험한 거야?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다고. 도훈은 그날 이후로 가끔 물었습니다. 머리 안 아파? 어지럽지는 않고? 걱정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이상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 걱정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후가 되자 몸이 무거워집니다. 평소보다 피곤합니다. 머리도 약간 무거운 것 같고 오늘은 평소 같지가 않네. 혼잣말을 하며 정리를 시작합니다. 앞찾기를 끄고 바닥을 쓸고 병들을 정리합니다. 그때 앞찾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기익, 기익.
마치 뭔가 끼어서 돌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아이고, 고장이야? 아직 장사 많이 남았는데. 수리기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내일 오전에 가겠습니다. 오늘은 안 돼요? 오늘은 일정이 꽉 찼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내일 고치는 수밖에. 저는 일찍 문을 닫기로 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 왠지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마치 집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기분. 하지만 어디로 가겠습니까? 30년째 다니는 그 집으로 가는 수밖에. 현관문 앞에 섭니다. 뭔지 모를 위화감이 느껴집니다. 저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TV 소리도 라디오 소리도 없습니다. 안방 쪽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여자 웃음소리, 그리고 남자 목소리.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합니다. 발걸음을 죽이고 안방으로 다가갑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습니다. 그 틈으로 대화 소리가 들립니다. 오빠, 언니가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 최가은의 목소리입니다. 걱정 마. 너가 아까 가게에서 확인했잖아. 도훈의 목소리. 맞아. 언니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 우리 둘만의 시간이 오늘도 길겠네? 가은이 킥킥 웃습니다. 그 여자는 소처럼 일만 할 줄 알아. 한번 가게 가면 절대 일찍 안 들어와. 도훈의 비웃음 소리. 그래도 조심해야지. 만약 들키면. 들킬 리 없어. 3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참기름 냄새나 풍기면서 일만 하는 여자야. 내가 그 따분한 여자랑 어떻게 살겠어? 제 손이 떨립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모욕감인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저는 문을 확 열어젖힙니다. 두 사람, 도훈과 가은. 가은이 비명을 지르더군요. 언니. 저는 가은을 쳐다봅니다. 나가. 한마디만 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은은 허둥지둥 외투만 대충 걸치고 방을 나갔습니다. 곧이어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도훈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너무나도 태연하게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왜 남의 방을 함부로 열고 그래? 그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남의 방? 제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내 방이지. 왜 남의 방이야? 뭐 그렇게 따지면 너 방이기도 하지. 도훈이 비웃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쥡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긴 뭘 어떻게.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옆집 여자랑, 내가 아는 사람이랑. 도훈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저를 정면으로 봅니다. 그 눈빛에 경멸이 가득합니다. 그래, 옆집 여자랑 조금 놀았어. 왜? 문제 있어? 미쳤구나. 정말 미쳤구나. 내가 미쳤다고? 도훈이 다가옵니다. 너 같은 여자랑 30년을 산 내가 미쳤지. 맨날 참기름 냄새나 풍기면서 돈 몇 푼 번다고 새벽부터 일만 하는 여자. 여자로서 매력이라곤 하나도 없는 너랑 어떻게 살아? 그 말이 제 가슴에 칼처럼 박힙니다. 당연히 바람 필 수도 있지. 참기름 냄새나는 여자랑만 어떻게 살아? 순간 제 머리가 핑 돕니다. 눈앞이 흐려집니다. 손이 저립니다. 머리가. 저는 벽을 짚습니다. 극심한 두통이 시작됩니다. 마치 머리 안에서 뭔가 터질 것 같은 느낌. 도훈의 표정이 변합니다. 걱정이 아닙니다. 뭔가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 머리가 아파? 작년에 말했던 그거. 뇌에 꽈리 있다고 했지? 그가 다가옵니다. 언제부터 아팠어? 어디가 제일 아파? 말은 잘 나와? 이상합니다. 마치 증상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처럼. 아니,
뭔가를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병원에 가야. 제가 간신히 말합니다. 그래, 병원 가자. 내가 차 빼올게. 도훈이 저를 부축합니다. 평소와 다른 친절함. 하지만 그 손길이 차갑습니다. 차에 오릅니다. 도훈이 운전대를 잡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외곽으로 빠집니다. 이 길은 조용히 있어.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 지름길이야. 거짓말입니다. 이 길은 논길입니다. 병원은 반대 방향입니다. 시야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듭니다. 여보. 그가 백미러로 저를 봅니다. 그 눈빛이 차갑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차갑습니다. 차가 논길 한복판에서 멈춥니다. 인적이 없는 곳입니다. 도훈이 차에서 내리더니 뒷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저를 끌어냈죠. 뭐하는. 그가 저를 길가에 내려놓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가 등에 닿습니다. 여기서 좀 쉬어. 곧 누군가 지나가겠지. 여보, 제발. 그가 제 손가락에서 반지를 뺍니다. 결혼 반지. 그리고 지갑을 뒤지더니 현금을 빼더군요. 이제 필요 없을 거야. 차 문을 닫고 시동을 걸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저는 길바닥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의식은 점점 멀어집니다. 소라야. 마지막으로 딸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집니다. 천장이 보입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왼쪽을 움직이려 했지만 돌덩이처럼 무거웠어요. 팔도 다리도 움직이지 않았죠. 오른손만 겨우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려 했지만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혀가 마비된 것처럼 둔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낯선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죠. 저는 조성래라고 해요. 논길에 쓰러져 계신 걸 제가 발견했어요. 조성래.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경로당 봉사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길가에 누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119 불렀죠. 이분이 저를 구해주신 거였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뇌출혈이었대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수술은 잘 됐는데 왼쪽이 마비가 왔다네요. 조성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보호자가 필요하다는데 신분증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갑을 뒤져봤어요. 미안해요. 그런데 이런 메모가 있더라고요. 종이 한 장을 보여줬어요. 이소라라는 제 딸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는. 딸분 같은데. 제가 연락해봤어요. 수술 끝나고 회복실로 옮긴다고 하니까 온다고 했어요. 소라가 온다고요?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20년 만에 보는 딸이었어요. 어머니.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거리를 둔 호칭이었죠. 당연했어요. 20년이나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소라가 조성래 할머니를 보고 고개를 숙였어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딸입니다. 아이고, 다행이네. 보호자가 와서. 조성래 할머니가 안도했죠. 근데 아버님은 어디 계신지. 병원에서 계속 찾는데. 소라가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제가 보호자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소라도 뭔가 눈치챘다는 걸. 아빠가 엄마를 버렸다는 걸. 조성래 할머니가 나갔어요. 병실에 저와 소라 둘만 남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왜 논길에 쓰러져 있었어요?
소라가 물었어요. 대답할 수 없었죠. 말도 제대로 안 나왔고 무엇보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했어요? 소라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죠. 알았어요. 소라가 말했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일단 치료부터 받아요.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고. 소라가 의자를 끌어와 앉았어요. 저와 거리를 두고 앉았죠.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살았어요. 대학도 가고 직장도 다니고 잘 살았어요. 소라의 독백 같은 말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할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쓰러졌다고. 20년 만에 들은 소식이에요. 원망이 묻어났어요. 당연했죠. 왜 그때 저를 보냈어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저를 보지 않고 창밖을 보며 물었어요. 켜주려고. 더듬거리며 겨우 말했어요. 지키려고요? 버린 거 아니고.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리컵? 다칠까봐. 그래서 20년을 못 만난 거예요? 그게 지킨 거예요? 소라가 일어섰어요. 저는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날 버렸다고.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안 왔잖아요. 갔어. 뭐라고요? 장례식? 갔었어. 너가 날 외면. 소라가 돌아봤어요. 눈이 빨갰습니다. 그때 왔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천천히. 소라가 다시 앉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가까이. 재활 받아야 한대요. 물리치료, 언어치료. 오래 걸릴 거래요. 소라가 말했죠. 저 당분간은 여기 있을게요. 보호자 역할은 하겠어요. 하지만 말을 멈췄어요. 엄마라고 부를 준비는 아직 안 됐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소라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밤이 되었어요. 소라는 병실 소파에 누웠죠. 잠들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소라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20년의 간격. 그 시간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제 왼쪽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무거운 건 마음이었어요. 딸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병들고 무너진 모습으로. 미안해. 마음속으로만 수백 번 사과했습니다. 언젠가는 말로 전할 수 있을 날이 올까요? 아침이 되자 의사가 왔어요. 내일부터 재활 시작하겠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라. 그럴 수 있을까요? 모든 걸 잃었는데. 소라가 말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일단 걸어야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차가우면서도 현실적인 말이었죠. 그래도 소라가 곁에 있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힘이 되었습니다. 재활실 문이 열렸어요. 넓은 공간의 평행봉, 계단, 각종 운동기구들이 보였죠. 휠체어에 앉은 사람들, 목발을 짚은 사람들, 모두 저처럼 다시 걷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김명희님,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젊은 물리치료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먼저 왼쪽 근력부터 확인해 볼게요.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왼손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덩이 같았어요. 괜찮아요. 다 그래요. 천천히 하면 됩니다. 치료사가 제 왼팔을 들어 올렸어요. 남이 움직여주는 제 팔이 낯설었죠. 이게 정말 제 팔인가 싶었습니다. 오른손으로 고무공 쥐어보세요. 힘껏. 오른손은 그나마 움직였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죠. 참깨 포대를 번쩍 들던 그 손이 고무공 하나 제대로 못 쥐었습니다. 소라가 재활실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죠. 걱정인지 안타까움인지 아니면 그저 의무감인지. 자, 이제 서보겠습니다. 치료사가 저를 일으켰어요. 평행봉을 잡고 섰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죠. 왼쪽 다리는 아예 감각이 없었고 오른쪽마저 힘이 없었습니다. 한 발만 앞으로, 오른발부터 한 발. 그 한 발이 천근처럼 무거웠어요. 겨우 발을 떼었는데 중심을 잃고 쓰러질 뻔했죠. 천천히 급하지 않아요. 1시간, 고작 3걸음 걸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봐요. 휠체어에 앉으니 힘이 쭉 빠졌습니다. 30년 서서 일하던 저였는데 이제 3걸음에 지쳐버렸어요. 병실로 돌아왔을 때 조성래 할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재활 첫날이시죠? 힘드셨죠? 조성래 할머니가 물었어요. 저도 몇 년 전에 무릎 수술하고 재활했는데 처음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 되더라고. 위로의 말이었지만 제 상황과는 달랐죠. 저는 뇌를 다친 거니까요. 그런데 명희 씨, 퇴원하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조성래 할머니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어요. 도훈이 있는 그 집으로요? 불가능했죠.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 집에 방 하나 비어 있는데 잠깐이라도 쓰시겠어요?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제게 왜 그런 호의를? 호의가 아니에요. 혼자 지내기 저도 외로웠거든요. 조성래 할머니가 웃었죠. 게다가 우리 동네가 시골이라 조용해요. 재활하기 좋을 거예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 모시고 갈게요. 어머니. 여전히 거리감 있는 호칭이었지만 그래도 어머니라고 불러주는 게 고마웠어요. 이 이상은 저의 욕심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재활은 계속됐습니다. 평행봉 잡고 걷기, 계단 한 칸 오르기, 숟가락 들기, 단추 채우기, 어린아이가 처음 배우는 것들을 저는 다시 배우고 있었어요. 언어 치료도 시작했죠. 아, 에, 이, 오. 거울 보며 입모양 연습했어요. 혀가 꼬였고 발음이 새어나갔죠. 까, 나, 다라마. 한글 자음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초등학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름 한번 말해보세요. 김, 명, 희? 제 이름조차 발음이 안 됐죠. 괜찮아요.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10걸음을 걸었습니다. 보조기 없이는 불가능했지만 그래도 10걸음이었어요. 소라는 매일 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빠지지 않고 왔죠. 어느 날 소라가 물었어요. 방앗간 다시 하고 싶어요?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못해. 왜요? 왼손이. 오른손으로는 안 돼요? 소라의 질문에 생각해 본 적 없던 가능성이 열렸어요. 오른손만으로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꼭 예전처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날 밤 저는 오른손을 들어 올려 봤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아직 힘은 있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했어요. 쓰러진 뒤로 처음이었죠. 다음 날 재활실에서 치료사에게 물었습니다. 오른손,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물론이죠. 그럼 오른쪽 근력 운동도 추가할게요. 희망, 아주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2주가 지났을 때 의사가 말했죠. 다음 주면 퇴원 가능합니다. 통원 치료하시면 돼요. 퇴원, 병원 밖 세상으로 나간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계속 여기 있을 순 없었죠. 조성래 할머니 댁으로 갈게. 제가 말했어요. 더듬거렸지만 끝까지 말했죠. 네, 그러세요.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근처에 방 구할게요. 통원 치료 도와드려야 하니까. 딸이 곁에 있겠다고 했어요. 20년 만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왼쪽 눈은 여전히 마비됐지만 오른쪽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한 결심의 눈물이었죠. 다시 시작하자. 쓰러진 곳에서, 버려진 곳에서 저는 다시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조성래 할머니 집은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마당이 있는 단층 집이었죠.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여기가 명예 씻으실 방이에요.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어요. 창문으로 텃밭이 보였고 멀리 산이 보였죠. 혹시라도 방새는 걱정하지 말아요. 안 그래도 혼자 지내며 적적했어요. 밥도 같이 먹어요. 제가 머뭇거리자 조성래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이 방 그냥 놀리고 있었거든요. 맘 편히 있어요. 소라가 짐을 풀어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휴, 뭐려. 저도 혼자 사는데 사람 있으면 좋죠. 첫날 밤 저는 낯선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30년 만에 다른 집에서 자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조성래 할머니가 된장국을 끓여주셨어요.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을 거 없잖아요. 왼손이 안 움직여서 숟가락질이 서툴렀어요. 된장국을 흘리기도 했죠. 창피했지만 조성래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주를 건네주셨습니다. 명희 씨, 남편분은 정말 연락이 안 되나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그 사람, 필요 없어요. 제가 짧게 대답했죠. 조성래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저도 남편이 바람나서 떠났어요. 30년 전 일이죠.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애들 둘을 혼자 키웠어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죠. 할머니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원망만 했어요. 그 사람도 원망하고 날 버린 세상도 원망하고 근데 원망하면 할수록 제가 더 병들더라고요.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 사람 원망한다고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조성래 할머니가 저를 봤어요. 그래서 그냥 놨어요. 미워하는 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놓는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명희 씨도 언젠간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날 오후 소라가 물리치료를 위해 데리러 왔어요. 병원 가는 길에 소라가 말했죠. 조성래 할머니, 좋은 분이시네요. 그러게. 고마운 분이야. 병원 재활실에서 저는 평행봉을 잡고 걸었어요. 이제 20걸음까지 갈 수 있었죠. 잘하고 계세요. 다음 주엔 보조기 없이도 해봐요. 물리치료사의 격려가 힘이 됐습니다. 언어치료 시간엔 문장 연습을 했어요.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답답했지만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죠.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시장에 들렀어요. 참기름 파는 가게 앞을 지나는데 향이 났습니다. 엄마, 어머니, 참기름 냄새. 소라가 말했어요. 그리워요? 그리운지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니 조성래 할머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로당에서 들은 얘긴데 읍내에 작은 방앗간이 나왔대요. 월세가 싸다고. 갑작스러운 정보였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가 해서 제가 소라를 봤어요. 소라도 저를 봤죠. 가서 볼까요? 제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그 방앗간을 보러 갔습니다. 정말 작은 곳이었어요.
제 예전 가게의 3분의 1 크기였죠. 기계는 다 있네요. 오래됐지만 쓸만해 보여요. 소라가 앞찾기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혼자는 힘들 테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계산이나 손님 응대는 제가 하고요. 소라가 도와준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네. 어차피 저도 일 찾아야 했어요. 회사는 그만뒀거든요. 소라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어머니 간호하려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대신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조성래 할머니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방앗간 다시 하기로 했어요. 잘 생각했어요. 일이 있어야 사람이 살죠. 조성래 할머니가 기뻐하셨어요. 근데 명희 씨 왼손은 안 되는데 어떻게? 오른손으로 하려고요. 소라가 도와준대요. 딸이 도와준다니 다행이네요. 화해한 거예요? 화해.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작은 했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요. 20년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어요? 천천히 하세요. 조성래 할머니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참 명희 씨, 내일 경로당 김장 담그는 날인데 구경이라도 오실래요? 제가요? 이런 몸으로 구경만 하면 돼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재활이에요. 다음 날 경로당에 갔어요. 할머니들이 북적북적 모여 김장을 하고 있었죠. 어머, 성례가 말하던 그분이구나. 아이고, 고생 많았다며요. 동네 할머니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구경만 했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느낌. 명희 씨, 나중에 김치 좀 가져가요. 우리가 담근 거니까 맛은 보장해요.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정겨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성래 할머니가 말했죠. 어때요? 여기 살만하죠? 네. 좋아요. 진심이었어요. 처음으로 이곳이 살만한 곳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소라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내일 방앗간 계약하러 가요. 준비하세요. 새로운 시작. 두렵기도 했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방앗간 문을 여는 날이었어요. 명희 방앗간이라는 작은 간판을 달았죠. 30년 만에 새 출발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참기름 한 병 주세요. 제가 오른손으로 병을 들어 올렸어요. 왼손은 여전히 마비 상태라 소라가 도와줬죠. 3,000원입니다. 첫 매출. 작지만 소중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방앗간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단골도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명애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팀인데요. 이도훈 씨 아내분 되시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별거 중이지만요. 최가은, 오상철 부부가 투자 사기로 검거됐습니다. 피해자 중에 이도훈 씨가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최가은이 사기를? 그 여자가? 이도훈 씨 피해 금액이 2억 5천만 원입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2억 5천만 원이라니. 그 중에 2억은 전세 보증금을 빼서 투자한 거고 5천만 원은 사채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그게 바로 제가 10년 넘게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어요. 딸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려고 모았던. 그런데 이도훈 씨 소재 파악이 안 됩니다. 사채업자들이 찾아다니는 것 같은데 혹시 연락 오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경찰이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훈이 제 돈으로 최가은에게 투자를 했다. 그리고 사기를 당했다.
불륜녀에게 배신당한 거였죠. 소라가 제 표정을 살폈어요. 어머니, 무슨 전화였어요? 경찰이야. 아빠가 최가은한테 사기당했대. 소라의 눈이 커졌어요. 최가은이 사기를? 엄마가 말한 그 불륜녀가 2억 5천만 원. 전세금 빼고 사채까지 써서 소라가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 2억이 내가 모은 돈이야. 너랑 살 집 마련하려고 모았던. 침묵이 흘렀어요. 소라가 주먹을 꽉 쥐었죠. 아빠가 엄마 돈으로 그 여자한테, 그리고 이제 사채업자들한테 쫓겨 도망다니고 있대.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속이 시원한 웃음이었죠. 며칠 뒤 사채업자가 직접 찾아왔어요. 이도훈이 저한테 5천만 원 빌렸습니다. 차용증을 보여줬어요. 도훈의 도장이 선명했죠. 부인이니까 연대 책임이. 별거 중입니다. 재산분리 신청도 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사람 찾으면 알아서 받으세요. 저는 관계없습니다. 사채업자가 쩝쩝 입맛을 다셨어요. 그놈이 어디 숨었는지. 전세금도 날리고 이제 갈 데도 없을 텐데. 그가 가고 나서 소라가 말했어요. 아빠가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네요. 자업자득이지.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또 며칠이 지났어요. 평범한 오후 단골 손님 한 분이 들어왔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장님 성함이 명이에요? 네, 맞는데요. 서울역 근처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는데 거기 이도훈이라는 사람이 매일 와요. 본인이 김명이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뇌출혈로 죽었다나 그래서 자기가 그 상실감에 노숙자가 됐다나 사장님 일랑 상황이나 성함이 비슷해서 기억에 남더라고요. 정황상 제 남편 도훈과 동일 인물로 보였어요. 그 와중에 상실감이라니요. 뻔뻔하기가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왜 아는 분이에요? 노숙자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와요. 행색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노숙자, 도훈이 노숙자가 됐다. 손님이 나간 뒤 소라가 저를 봤어요. 어머니, 괜찮아. 정말 괜찮았어요. 아니, 속이 후련했죠. 그날 밤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김명희 씨죠? 저는 서울 은평경찰서인데요. 또 경찰이었어요. 이도훈 씨가 폐지 수집하는 할머니의 돈을 빼앗으려다가 신고당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여기더라고요. 폐지 할머니의 돈을 빼앗으려 했다고요? 지금 구금 상태는 아니고 훈방 조치했는데 정신 상태가 좀 불안정한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저는 보호자 아닙니다. 별거 중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럼 다른 연락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른손으로 천천히 썼죠. 도훈이 스스로 지옥을 만들었다. 날 버리고 선택한 여자에게 배신당했다. 모든 걸 잃고 거리로 나앉았다. 이제 폐지 할머니의 돈까지 노리는 인간이 됐다. 펜을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복수구나. 내가 손대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는 것. 살아있는 것 자체가 벌이 되는 것. 소라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응. 오히려 시원해. 엄마가 힘들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 사람이 선택한 길이야. 날 버리고 선택한 길의 끝이 저거야. 창밖을 봤어요. 제 방앗간 간판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죠. 저는 다시 시작했지만 도훈은 끝났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복수였습니다. 방앗간에서 참기름을 짜고 있던 오후였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묻혀서 처음엔 못 들었죠. 명희야. 그 목소리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돌아보니 도훈이 서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더럽고 냄새가 났죠.
무료급식소에서 본다던 그 노숙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너 살아있었네? 도훈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제가 죽은 줄 알았나 봅니다. 왜 그렇게 놀라? 내가 죽길 바랬어? 제가 차갑게 물었죠. 도훈이 더듬거렸어요. 아니, 그게 논길에서 쓰러진 뒤로 소식이 없어서 그래서 죽었다고 소문내고 다녔구나. 무료급식소에서 도훈의 얼굴이 잠시 당황한 빛을 보였지만 금세 뻔뻔한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여길 찾았어? 곡물상 사장이 실수로 문자 보냈더라. 새 납품처 주소를. 아, 그렇게 알았구나. 소라가 뒤에서 나왔어요. 아빠, 도훈이 소라를 봤어요. 소라야, 너도 여기 왜 왔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죠. 도훈이 배를 움켜쥐었어요. 연기하듯이 나 암이야. 간암 말기래. 거짓말 같았지만 얼굴색을 보니 사실인 것 같았어요. 누렇게 뜬 얼굴, 푹 꺼진 눈.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수술비가 필요해. 3천만 원. 역시나였죠. 돈 때문에 왔어요. 최가은한테 사기당해서 돈 없구나. 제가 말하자 도훈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걔가 날 속인 거야. 내가 뭘 알았겠어. 책임 회피. 여전했죠. 내가 10년 넘게 모은 이어 딸이랑 살 집 마련하려고 모은 돈을 너가 그 여자한테 갖다 바쳤잖아. 도훈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다 지난 옛날 얘기를 왜 해?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뻔뻔함의 극치였죠. 너무나도 그 다음 말들. 돈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훈의 표정이 변했어요. 뭐, 나 진짜 죽는다고. 그래서 부부잖아. 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다고. 이제 법까지 들먹이는군요. 너가 날 논길에 버렸을 때 우린 끝났어. 도훈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도 수술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죽으면 너도 편하지 않을 거야. 협박까지 하는군요.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도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돈 준다니까 태도가 바뀌었죠. 뭔데? 첫째, 수술비만. 간병비나 생활비는 없어. 둘째, 다시는 찾아오지 마. 셋째, 우리 모녀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마. 넷째, 직접 연락 금지. 병원 통해서만.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지? 응. 근데 왜 주는 거야? 날 불쌍해서? 도훈이 비웃듯 물었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죽으면 편하잖아. 뭐? 살아야지. 가족도 없이, 돈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게 너한테 어울리는 벌이야. 도훈이 코웃음을 쳤어요. 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끝까지 반성이 없는 인간. 내일 병원으로 송금할게. 이제 가. 도훈은 목적을 달성하고 나니 쉽게 나갔어요. 문 앞에서 중얼거렸죠. 어쨌든 돈은 받았으니까. 정말 끝까지 한심한 인간이었어요. 소라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오히려 속 시원해. 저런 사람한테 왜 수술비를. 곧 알게 될 거야. 살아있는 게 얼마나 큰 벌인지. 밖에서 도훈이 절뚝거리며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여전히 뻔뻔한 걸음걸이였죠. 저녁이 되자 조성래 할머니가 왔어요. 아까 남편분 봤어요. 돈 받고 좋아하던데? 그랬겠죠. 근데 왜 주신 거예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살아서 외롭게 썩어가는 게 진짜 벌이죠. 조성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때론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죠. 그날 밤 통장을 확인했어요. 3,500만 원. 30년간 조금씩 모은 비상금이었죠. 곧 3천만 원이 빠져나갈 거예요.
하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도훈에게 줄 선물은 생존이었으니까요. 가장 잔인한 선물. 도훈에게 수술비를 준다고 한 뒤로도 그는 매일 방앗간에 나타났어요. 돈은 언제 주는 거야? 하루에도 3번씩 와서 묻는 통에 장사가 안 됐죠. 수술 끝나고 병원비 나오면 준다니까. 지금 당장 줘. 그래야 안심하고 수술 받지. 손님이 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질렀어요. 사장님, 저 사람 누구예요? 단골 할머니가 불안해하며 물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기름 여기 있습니다. 도훈이 끼어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 나 이 사람 남편이야. 암 걸려서 죽어가는데 수술비도 안 주겠다는 악독한 여자야. 할머니가 놀라서 나갔어요. 그날 손님이 뚝 끊겼죠. 소라가 참다 못해 나섰어요. 아빠, 이러지 마요. 너는 빠져. 어른들 일이야. 도훈이 소라를 밀쳤어요. 소라가 넘어질 뻔했죠. 미쳤어? 제가 소리쳤어요. 미친 건 너지. 남편 죽어가는데 돈도 안 주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같은 행패였죠. 가게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은 술까지 마시고 왔어요. 김명희, 나와. 가게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30년을 먹여 살렸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그를 먹여 살렸죠. 이 가게 문 못 열게 만들어버릴 거야. 너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수가 있어. 협박이 계속됐어요. 심지어 손님들한테도 소리를 질렀죠. 여기서 기름 사지 마. 남편 죽게 놔두는 악독한 여자야. 장사가 완전히 망했어요. 하루 매출이 10,000원도 안 됐죠. 경찰을 부를까 했지만 그럼 소문이 더 나빠질 것 같았어요. 그때 조성래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도훈 씨, 그만하세요. 뭐야 할망구가. 할망구,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는 사람한테 누가 돈을 주겠어요? 조성래 할머니의 호통에 도훈이 주춤했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가세요. 부르든지 말든지. 나 이미 잃을 것도 없어. 도훈이 소리치며 나갔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어요. 도훈이 새벽부터 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웠죠. 김명희, 나와. 죽기 전에 돈이나 줘.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했어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죠. 지옥에 빠지기 전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었어요. 소라에게도 다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순 없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다음 날 도훈이 또 왔을 때 저는 종이를 내밀었어요. 각서 써. 뭔 각서? 수술비 지급 조건이야.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본인 이도훈은 김명희로부터 수술 후 병원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다음을 약속한다. 1. 오늘부터 김명희 방앗간 출입 금지. 2. 김명희와 이소라에게 직접 연락 금지. 3. 수술비 외 추가 금전 요구 금지. 4. 모든 연락은 병원을 통해서만 한다. 5. 이를 어길 시 수술비 지급 거부. 도훈이 코웃음 쳤어요. 이딴 거 왜 써? 안 쓰면 수술비 없어. 뭐? 각서 쓰고 조건 지키든가 안 받든가. 선택해. 도훈이 이를 갈았어요. 하지만 돈이 급했는지 펜을 들었죠. 본인 목숨은 중요했나 봐요. 좋아. 쓰면 되잖아. 어차피 종이 쪼가리일 뿐이야. 삐뚤빼뚤하게 서명했어요. 뻔뻔한 태도는 여전했죠. 수술 날짜는 한 달 뒤야. 12월 15일. 도훈이 병원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입원 예약증이야. 서울대병원. 수술 끝나면 병원에서 연락 올 거야. 그때 수술비 정산하면 돼.
서류를 확인했어요. 간암 수술 예정일 12월 15일. 진짜였죠. 오늘부터 오지 마. 수술하고 나서 돈 안 주면 어쩔 건데? 내가 그런 사람이야? 너랑 달라. 도훈이 비웃었어요. 그래, 보자. 수술 끝나고 돈 안 주면 그땐 정말. 정말 뭐? 너희 둘 다 가만 안 둬. 마지막까지 협박이었어요. 도훈이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소라가 한숨을 쉬었죠. 드디어 끝났네요. 아니,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요? 그 사람의 진짜 지옥은 수술 후부터니까. 한 달.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평화를 되찾았어요. 도훈은 각서 때문인지 정말로 나타나지 않았죠. 가게도 다시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떠났던 단골들도 하나둘 돌아왔고요. 사장님, 그 이상한 사람 안 오네요? 네, 이제 안 와요. 다행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무서워서 못 왔어요. 평화로운 날들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돌덩이가 있었어요. 한 달 뒤 정말로 3천만 원을 줘야 한다는 것. 그 돈으로 그를 살려야 한다는 것. 엄마, 정말 괜찮아요? 소라가 물었어요. 응.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큰 벌이니까. 이제 저 인간에게는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래도 3천만 원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인데 그 돈이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선물이야. 선물이요? 외롭고 비참한 삶.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삶.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죽음은 끝이지만 삶은 계속되니까요. 맞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기가 뭘 잃었는지 깨닫겠지. 12월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겨울이 깊어가듯 도훈의 삶도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거예요. 수술날이 다가올수록 도훈의 진짜 지옥도 가까워지고 있었죠. 도훈과의 각서를 쓴 지 2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명희 씨, 최가은, 오상철 부부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두 사람이 잡혔어요. 제 가슴이 뛰었어요. 그 사기꾼들이 잡혔다니. 그런데 다행인 소식이 하나 있어요. 압수수색 결과 이도훈 씨한테 사기친 2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2억이 그대로요? 네. 도망 다니느라 쓸 시간이 없었나 봐요. 통장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 돈이 돌아온다니.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건데 그 2억의 실소유주가 김명희 씨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도훈 씨가 김명희 씨 명의로 계약한 전세 보증금을 대신 받아서 최가은에게 준 게 확인됐습니다. 맞아요. 딸이랑 살 집 마련하려고. 그럼 피해 변상은 김명희 씨께 해드려야겠네요. 경찰서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2억이 돌아온다. 잃어버렸던 꿈이 돌아온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소라가 물었어요. 최가은이 잡혔대. 그리고 2억이 돌아온대. 소라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요? 그 돈이? 응. 경찰서 가봐야 해. 다음 날 저는 소라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조사실에서 최가은을 마주했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 초라했죠. 언니, 최가은이 저를 봤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가식적인 눈물이었어요. 진심은 없어 보였죠. 처음엔 도훈 오빠만 속일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용서? 내 남편이랑 바람피고 내 돈 훔쳐간 너한테? 최가은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도 돈은 돌려받잖아요. 뻔뻔하기까지 했죠. 경찰이 들어왔어요. 김명희 씨 서류 작성하시면 일주일 내로 계좌로 입금됩니다. 감사합니다.
최가은이 끌려나가면서 말했어요. 언니, 도훈 오빠 요즘 노숙자래요. 불쌍하지 않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불쌍한 건 그가 아니라 그에게 속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경찰서를 나오는 길 소라가 말했어요. 엄마, 2억이면 정말 집 구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둘이 살 집. 진짜 우리 집이요? 응. 이제 진짜 우리 집. 소라가 제게 팔짱을 꼈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었죠. 근데 엄마 아빠 수술비는 어떻게 해요? 이제 돈 생겼는데. 약속은 약속이야. 3천만 원은 줄 거야. 왜요? 이제 안 줘도 되잖아요. 아니, 줘야 해. 그래야 그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후회하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겨울 하늘이지만 따뜻해 보였죠. 방앗간에 도착하니 조성래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돈 돌려받게 됐어요. 정말? 다행이네. 조성래 할머니가 기뻐했어요. 이제 새 출발이네요. 네. 진짜 새 출발이에요. 그날 밤 저는 통장을 봤어요. 3,500만 원. 여기서 3천만 원을 빼도 500만 원은 남습니다. 그리고 곧 2억이 들어올 거예요. 도훈아, 너는 모르겠지.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훔쳐간 돈이 다시 내게 돌아왔다는 걸. 너가 배신한 나는 이제 행복해진다는 걸. 그리고 너는 앞으로 더 비참해진다는 걸. 12월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도훈의 수술날도 다가오고 있었죠. 그의 지옥은 이제 정말 시작될 거예요. 2억을 돌려받게 된 날 밤이었어요. 소라와 저는 방앗간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죠. 엄마, 이제 정말 새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겠네요. 소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드디어 우리 집이 생기는구나. 그때 소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소라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죠. 왜 저에게 연락 한 번을 안 하셨어요? 차마 용기가 없었어.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데. 다시 널 부른다면 마치 지옥 속으로 다시 부른다고 생각했어. 소라야, 너무 힘들었지? 엄마는 소라 연락을 너무 기다렸어. 이기적이게도. 엄마가 너무 그리울 때, 그럴 때 한 번씩 전화했어요. 소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전화를 받으시면 아무 말도 못하고 끊었죠. 제 가슴이 아려왔어요. 그 침묵의 전화가 딸이었다니. 미워하면서도 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소라야.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연락받은 그날도 새벽에 문득 엄마 생각이 나서 전화했는데 엄마 목소리 듣자마자 눈물이 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소라를 끌어안았어요. 왼팔은 여전히 마비지만 오른팔로 꼭 안았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제가 미안하죠. 아니야.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잖아.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20년의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죠. 엄마, 사실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소라가 말을 이었어요. 엄마를 기다렸어요. 장례식장에서 그때 갔었어. 하지만 너가 알아요. 제가 외면했죠. 너무 미웠거든요. 버려졌다는 생각에. 소라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제대로 봤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을 뿐. 엄마는 잘못 없어요. 저를 지키려 했잖아요.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중2 때 유리컵 사건, 외갓집으로 떠나던 날, 서로 그리워했던 시간들. 엄마, 앞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말아요. 그래.
절대 안 떨어질게. 약속이에요? 약속?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어릴 때처럼. 다음 날 아침 조성래 할머니가 왔어요. 두 분 표정이 밝네요? 네. 어제 소라랑 많은 얘기를 했어요. 다 풀렸나 봐요? 네. 이제야 진짜 모녀가 된 것 같아요. 조성래 할머니가 웃었어요. 그동안 서로 상처만 앓고 있었는데 이제야 치유가 시작됐네요. 맞는 말이었어요. 상처를 드러내고 나니 치유가 시작됐죠. 그런데 도훈 씨 수술은 언제예요? 일주일 뒤요. 정말 수술비 주실 거예요? 네. 약속했으니까요. 조성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론 살려두는 게 더 큰 벌이죠. 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니죠. 그날 오후 소라와 저는 부동산에 갔어요. 2억으로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를 보러 갔죠. 엄마, 여기 어때요? 좋네. 햇빛도 잘 들고 드디어 우리 집이 생기는 거예요. 소라의 얼굴이 행복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라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수술 끝나면 완전히 잊어버려요. 그래야지. 우리 인생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미 지워진 사람이야.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명희 씨? 이도훈 환자 보호자시죠? 네. 12월 15일 수술 예정인데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뒤면 도훈의 수술, 그리고 그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는 날. 살아남아서 후회하며 살기를, 가족 잃은 슬픔을 매일 느끼며 살기를. 그게 제가 그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12월 15일, 도훈의 수술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명희 씨, 이도훈 환자 수술 시작합니다. 오후에 끝날 예정이고요. 수술 후 비용 정산 안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라를 봤어요. 수술 시작했대. 엄마, 정말 병원비 낼 거예요? 응. 약속했으니까.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소라는 가게를 봐야 했고 저도 굳이 데려가고 싶지 않았죠. 병원 로비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살려야 하나. 하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죽음은 끝이지만 삶은 계속되는 벌이니까요. 저승이 아닌 이승에서 지옥을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술실 앞 대기실로 갔어요. 멀리서 지켜봤죠. 오후 4시쯤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종양을 제거했고 앞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회복실로 옮겼는데 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원무과에서 비용 정산만 하고 가겠습니다. 의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죠. 원무과로 갔어요. 이도훈 환자 수술비 정산하러 왔습니다. 네, 확인해 드릴게요. 총 3,200만 원 나왔네요. 3,200만 원. 예상보다 200만 원 더 나왔지만 상관없었어요. 계좌이체 할게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30년간 모은 비상금이 사라졌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 돈으로 도훈을 살렸으니까요. 아니, 지옥 속에 가둬뒀으니까요. 정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도훈이 실려가는 걸 봤어요. 의식은 없었지만 얼굴이 누렇게 떴죠. 뼈만 남은 팔, 움푹 꺼진 볼. 이미 반쯤 죽은 모습이었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항암 치료 받으며 고통받겠지. 혼자서 아무도 없이 매일 죽고 싶을 거야. 하지만 죽지도 못하겠지. 병원을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소라였죠. 엄마, 끝났어요? 응.
이제 집에 갈게. 수술비는 다 정산했어. 아빠는 봤어요? 멀리서 봤어. 거의 죽은 사람 같더라. 소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벌 받겠죠. 그래. 매일매일 벌 받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봤어요. 겨울 하늘이 맑았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도훈과의 악연이. 아니, 이제 시작이구나. 그의 진짜 지옥이. 방앗간에 도착하니 조성래 할머니가 있었어요. 수술 끝났어요? 네. 정산도 했고요? 네. 3,200만 원 나왔어요. 조성래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비싼 값 치렀네요. 아니에요. 그 돈으로 산 건 저와 제 딸의 완전한 해방이니까. 싼 거예요. 그날 밤 소라와 저는 새집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계약하러 가요. 그래. 2억 입금되면 바로 가자. 이사는 언제쯤? 내년 봄쯤? 따뜻해지면. 희망적인 대화였어요. 도훈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죠. 그는 이미 우리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명애 씨, 이도훈 환자가 보호자를 찾는데요. 각서 썼잖아요. 직접 연락 금지라고.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그와 엮일 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였어요. 완전히 혼자. 수술로부터 석 달이 지난 봄날이었어요.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죠. 엄마,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에요. 소라가 거실을 돌아다니며 웃었어요. 그래,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구나.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햇빛이 잘 들고 방앗간도 가까웠죠. 그날 오후 조성래 할머니가 집들이를 왔어요. 집 좋네요. 두 분이 살기 딱이에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동안 돌봐주셔서. 조성래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런데 도훈 씨 소식 들었어요? 제 손이 멈췄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경로당에서 들었는데 서울 변두리 지하방에서 혼자 산대요. 도훈이 지하방에서. 예상했던 일이었죠. 항암 치료받느라 거동도 잘 못한대요. 하루 종일 누워만 있고. 조성래 할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무료급식소도 못 가서 라면만 먹고 산다더라고요. 간병인은커녕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소라가 끼어들었어요. 자업자득이죠. 그러게. 가족을 버린 대가치고는 가벼운 벌이지. 조성래 할머니도 동의했어요. 며칠 뒤 뜻밖의 손님이 방앗간에 왔어요. 도훈의 병원 사회복지사였죠. 김명애 씨,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죠? 이도훈 씨 관련해서. 현재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각서 썼잖아요. 직접 연락 금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인도적이요? 그 사람이 저를 논길에 버렸을 때는요? 사회복지사가 입을 다물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연락 안 드릴게요. 그가 가면서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시체 같았어요. 살아있는 시체.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도훈이 지옥 속에서 살고 있다. 매일 고통받으며 후회하며 죽고 싶지만 죽지도 못하고. 이게 진짜 벌이다. 다음 날 방앗간은 여느 때처럼 바빴어요. 봄이 되니 손님이 더 늘었죠. 사장님, 참기름 2병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소라와 저는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어요. 왼손은 여전히 안 움직이지만 이젠 익숙해졌죠. 소라가 제 어깨를 두드렸죠. 엄마, 괜찮아요? 응. 그럼.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명희 씨, 이도훈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지하방에서 혼자 있다가 발견이 늦어서 장례는 무용고자로 처리됩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도훈이 죽었다. 결국 혼자 외롭게 죽었다.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죠. 그날 밤 소라가 물었어요. 엄마, 장례식장 갈 거예요? 아니, 갈 이유가 없어. 후회 안 해요? 전혀. 도훈의 죽음은 그렇게 조용히 묻혔어요.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죠. 그가 원했던 큰 사업도 돈도 명예도 없이 그저 초라한 무용고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성래 할머니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도훈 씨 소식 들었어요? 네. 어떠세요? 홀가분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싶어서 조성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아서 벌받고 죽었으니 이제 잊으세요. 네. 이제 잊을 거예요. 창밖을 봤어요. 봄꽃이 만개했죠. 제 인생에도 봄이 왔습니다. 도훈이라는 겨울을 보내고 드디어 봄이. 엄마, 소라가 뛰어들어왔어요. 방앗간에 대량 주문 들어왔어요. 식당에서 정말 네, 이번 달 매출 최고 찍을 것 같아요. 희망이 있었어요. 미래가 있었어요. 행복이 있었어요. 도훈은 지옥 속에서 죽었지만 저는 천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훈은 저와 소라의 기억 속에서도 지워져 갈 거예요. 그 누구도 도훈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게 도훈의 결말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1년 전과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엄마, 일어났어요? 소라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응, 가자. 우리는 함께 방앗간으로 향했어요. 새 아파트에서 걸어서 5분. 참 가까워졌죠. 셔터를 올립니다. 예전처럼 무겁지 않아요. 소라가 한쪽을 잡아주거든요. 엄마, 오늘 참깨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 바쁘겠네. 괜찮아요. 둘이 하면 되죠. 둘이.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한지. 참깨 포대를 끌어올립니다. 왼손은 여전히 안 움직이지만 이제는 익숙해요. 소라가 도와주니까 오히려 전보다 일이 수월하죠. 맷돌을 돌립니다. 드르르르. 기계 소리가 정겹습니다. 노란 기름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또, 또, 또. 1년 전엔 눈물처럼 보였던 기름방울이 이제는 황금빛 희망처럼 보입니다. 엄마, 커피 마실래요? 소라가 커피를 타왔어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창밖을 봅니다. 동이 트기 시작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1년 전 그날 잿빛이었던 새벽과는 다른 빛깔이에요. 엄마, 뭐 생각해요? 그냥 참 많이 변했구나 싶어서. 소라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좋은 쪽으로 변했잖아요. 그래, 좋은 쪽으로. 가게 문이 열렸어요. 첫 손님입니다.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네, 어서 오세요. 단골 할머니였어요. 1년 전엔 낯선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가족 같은 분이죠. 참기름 2병 주세요. 네, 여기 있어요. 소라가 계산을 하고 저는 포장을 합니다. 완벽한 호흡이에요. 할머니가 나가고 또 손님이 들어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점심시간 잠시 숨을 돌립니다. 엄마, 통장 잔고 봤어요? 왜? 많이 모였어요. 조금만 더 모으면 가게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장? 1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천천히 하자. 욕심내지 말고.
네, 엄마 말이 맞아요. 오후가 되자 조성래 할머니가 들렀어요. 잘 지내요? 네, 할머니. 덕분에요. 무슨 덕분? 두 분이 잘한 거죠. 조성래 할머니가 웃으며 나갔어요. 저녁 무렵 가게를 정리합니다. 매출을 정산하고 내일 준비를 하죠. 엄마, 오늘도 수고했어요. 너도. 우리는 함께 셔터를 내립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어요. 엄마, 행복해요? 소라가 물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진심이었어요. 1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죠. 남편에게 버려지고 몸도 망가지고 돈도 잃고. 하지만 지금 보니 그때 잃은 건 쓸모없는 것들이었어요. 나쁜 남편, 거짓된 관계, 불행한 결혼 생활. 대신 얻은 건 진짜였습니다. 딸과의 진정한 화해, 새로운 가족들, 희망찬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되찾았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외롭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엄마, 내일도 같이 가게 열어요. 그래, 같이 열자.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창밖을 봅니다. 별이 빛나고 있어요. 1년 전에도 있었던 별들이지만 더 밝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감사했어요. 이 모든 시련이 결국은 축복이 되었으니까요. 내일도 셔터를 올릴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혼자가 아닌 둘이서,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어둠이 아닌 빛을 향해서.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 버려져도 다시 피어나는 이야기,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 두세요. 우리네 사연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